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영상이죠. 집합건물법하고요, 가등기담보법하고 부동산 실명법입니다. 각각의 법에서 한 문제씩 나오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두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문제 내지 네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이죠. 여기까지 오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이 적중 예상 문제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반복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화이팅입니다. 자, 문제를 보죠. 1번, 집합 건물의 법률 관계가 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자, 집합 건물이 성립되는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요. 구분 소유 의사 내지 행위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집합 건물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등기 안 해도요.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안 했어도요. 1번. 한 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성,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한 동 전체를 한 개의 건물로 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각 부분은 한 개의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X에.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 의사가 없으면 전체로 다 할 수 있어요? 등기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1번은 뭐죠? X입니다. 만약에 전체를 하나로 등기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다 가구주택이 되는 거죠. 2번, 공용 부분이죠. 자,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각자 가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이 하나. 맞죠? 자, 근데 이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가져요. 절대적 일체성입니다.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약정했다면 무효고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도 X가 되는 거죠. 3번, 구분 소유자의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이 아닌데 이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으므로 대지 사용권은 건물에 소지하는 토지 소유권에 한정된다는 지문도 X가 되는 거죠. 4번,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맞네요. 보존 행위는 단독이죠. 그 보존 행위는 지분권에 의한 방해 배제 증후권과 공유물 반환 증후권도 포함된다. 맞네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5번, 집합 건물의 전 구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예요. 자,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승계되지만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지만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되지 않는다. 앞뒤가 뒤바뀌어 있죠.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됩니다. 어이구, 4번이 답이 됩니다. 이게 가끔 컴퓨터가 늦어가지고. 자, 2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가 하는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전유 부분이 뭐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하는 거죠. 2번, 대지 사용권은 뭐냐?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자, 소집 절차의 생략인데 소집 절차를 생략하려면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구분 소유자의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 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 담보책임이거든요. 이 담보책임의 기산일은 전유 부분은 인도받은 때부터 시작하고요.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인일부터 시작하거든요. 따라서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의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X고요.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뭐죠? 공용 부분입니다.
5번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겠죠. 왜요?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은 일체성이 있으니까요. 답은 4번입니다. 3번입니다. 집합 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자, 일단 체납 관리비 중에서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승계되고 전유 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고요. 만약에 관리규약으로 전유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면 전유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무효인 거예요. 1번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그의 체납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은 공용 부분의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하다.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번 관리규약이 구분 소유자 특별 승인에게 그의 체납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관리비에 대한 뭐는요? 연체로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연체 관리비 원금만 승계되는 거지 뭐가 승계되는 건 아니에요. 연체로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공용 부분의 변경인데 변경에 관한 의결 정수가 참 잘 나와요. 원칙적으로 4분의 3 이상의 찬성입니다. 따라 3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예외가 있어요. 계량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상의 집회 결의로 결정한다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이 있죠. 따라서 분리 처분할 수 없죠. 따라 4번 구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지는 전유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공용 부분도 일체성이 있습니다. 절대적 일체성이죠.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맞는 지문이 답은 뭐죠? 4번이네요. 자, 의결 정도수입니다. 자, 5분의 4 이상. 5분의 4입니다. 자, 5분의 4인 게 뭐가 있냐면, 자, 첫째, 재건축 결의. 자, 1번이 답인 거죠. 그죠? 28일 기출인데,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구 결의인데, 건물가액의 2분의 1이 초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복구 결의한 경우에도 5분의 4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거리와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복구 결의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공용 부분의 변경, 구분 소유권의 경매 청구,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구분 소유자의 전유분의 사용 금지 청구는 모두 4분의 3입니다. 의결 정족수가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표로 좀 정리해 놨죠, 그죠? 요거 화면 캡처하셔가지고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5번이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 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공용 부분은 절대로 전유 부분과 분리될 수가 없으니까 공용 부분을 점유했다 그래서 취득시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1번은 맞는 지문이죠. 또 일체성 때문에 전유 부분을 이전 등기받으면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쫓아와요. 등기 안 해도. 따라서 2번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별도로 등기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네요. 그 다음에 관리비 연체죠. 관리비 연체로는 뭐 되잖아요? 승계되지 않으니까 공용 부분의 관리비에 대한 연체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는 구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겠죠. 따라서 4번 관리인의 선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인 구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5번 어느 부분이 공용 부분인지 전용 부분인지 여부는
구분 소유자들 사이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라 객관적 용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 시각이고요. 맞는 질문.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6번이죠. 자, 틀린 걸 찾습니다. 자, 대표권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물론 대항할 수가 없겠죠.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을 넘겨받으면 자동으로 쫓아오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X고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나머지 3번 정기관리단 집회 소집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읽어볼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5번 다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이게 뭐예요? 연체관리비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는 승계되니까 그 특별 승계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틀린 것은 답은 2번이네요. 7번입니다. 건물의 구분 소유 및 집합 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변경하려면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물론 이때는 독립성이 있어야 되니까 구조상으로나 이용상 다른 전유물과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구분 소유자 일부가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 부분의 일부를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는 경우. 자, 부당하죠. 그죠? 부당한데 문제는 뭐냐? 이거 판례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계단시가 제가 용어 생각 안 나리겠죠? 복도식 아파트인데 맨 끝에 거주하는 분이 자기 앞에 있는 그 복도는 공용 부분인데 마치 전유 부분처럼 맨 끝에 있으니까 지가 물건을 쟁여놓고 사용해요. 부당한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사용이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다른 소유 공유자들은 이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2016년도 감정평가사 문제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사용권은 소유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일 수도 있으니까 지상권도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또 그 다음에 관리단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자동으로 성립되는 것이니까 4번 집합 건물의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을 하며 별도의 설립 행위가 필요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 허가 신청 등을 통하여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면 구분 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가등기 담보법으로 갑니다. 갑자기 컴퓨터가 버벅거리죠. 자, 일단 1번 비전형 담보란 말이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를 한꺼번에 부를 때는 우리가 비전형 담보란 말을 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일단 가등기 담보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무는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채권자, 채무자가 가등기 담보권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무도 피담보 채무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미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 담보도 가능하고요. 이게 잘 모르겠으면 뭐로 바꾸면 돼요? 저당권으로 바꿔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자, 가등기 담보 등에 하는 법률이 적용되려면 아이고 이것도 왜 이래 또 마지막에 또 아이고 왜 이럽니까?
자, 가등기 담보 등이란 법률이 적용되려면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2번 가등기가 금전 소비대차 기한 차용권 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격려되었으나 그 후 금전 소비대차 기한 차용금 반환 채무만이 남게 됐다면 그 가등기 담보에 가등기 담보 등의 법률이 적용된다. 물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양도담보가 나오는데, 자,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기본적으로 저당권입니다. 따라서 물상대액권도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위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액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양도담보권자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양도담보가 설정이 되더라도 채무자, 양도담보 설정자가 사용 수익하는 거거든요. 그 채무자로부터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 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겠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정당한 겁니다. 따라서 그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상해요? 그러면 저당권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어요. 임대를 누가 받는 거예요? 채무자가 받는 거잖아요. 저당권자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5번 자, 담보의 말소와 변제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먼저 변제하고 나중에 가등기 담보를 말소하는 것이니까 5번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 채무 변제와 담보 가등기 말소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라 채무 변제가 선이행 의무이다. 맞는 지문이죠. 자, 여기서 좀 낯선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다들 중요한 지문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 특히 4번 같은 경우 양도담보가 설정되더라도 저당권자처럼 채무자가 사용 수익권을 갖는다는 질문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기출문제는 어렵지는 않아요. 자,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실행 통지할 때 뭘 밝히냐면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밝혀요. 근데 청산분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해요. 그래서 목적물의 가액, 담보 목적 부동산의 평가에 밝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는 사실을 밝혀야 되고요. 또 담보 목적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 각 소유권이 소멸시키려는 채권도 밝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후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밝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을 채권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만 공제해서 합산해서 공제하면 되거든요. 따라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옳은 걸 찾습니다. 3번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의 액수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금액 가지고 다툴 수는 없고요. 청산기간 내에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채무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이에요. 아직 청산기간 중인 거죠.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통지 후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하겠죠.
3번 담보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청산금이 있더라도 그 지급 없이 청산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에게 기속된다. X죠. 다시 말하면 사용수익은 누가 하는 거죠? 채무자가 하는 거고요. 가등기기한 본등기에서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채무자가 사용수익하게 되는 거죠. 4번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강제경매,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뭐로 취급하냐면 저당권으로 취득하고요. 그에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담보가등기도 소멸해야 되므로 무조건이죠.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피담보 채권의 그 전부를 변제받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조건 소멸된다는 말은 결국은 배당을 받는다는 거죠.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배당 순위는 가등기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5번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 가등기 한 때를 기준으로 담보가등기 권리자의 순위가 결정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4번 문제죠. 갑이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수 X토지에 가등기를 마쳤어요. 가등기 담보네요. 병이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지금 을이 가등기 담보권자고 병은 후순위 저당권자임을 알 수 있고요. 옳은 걸 찾네요. 2번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1번 을의 채무 변제 의무와 갑의 가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가등기 담보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가등기 담보법 위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강행복귀 위반이니까. 따라서 4번, 2번 갑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가담법 위반한 거죠. 강행복귀 위반한 거죠. 따라서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을이 청산기간이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면 병,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고요. 4번 병은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서는 경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청산기간이 지나면 경매할 수가 없으므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예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소멸돼야 되므로 갑의 가등기 담보권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인 거죠. 5번입니다. 작년도 문제죠.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어요. 그러면 지금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양도담보권이 있는 거고 그 병은 X토지를 사용하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병은 뭐죠? 임차인인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적법한가? 적법하다. 왜요? 양도담보는 뭐예요? 처당권이니까 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양도담보가 설정됐더라도 누가 사용수익하는 거예요? 채무자, 설정자가 사용수익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병은 적법한 임차인인 거죠. 틀린 걸 찾습니다. 따라서 1번 갑은 양도담보권자는 피담보 채권 변제기 전에도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할 청구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는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3번 을이 피담보 채무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왜요? 뭐죠? 이행지체라 그래서 양도담보를 실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행지체에 따라서 갑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왜요? 실행통지 후 청산기간 지난 후 청산금을 지급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가지니까 소유권을 이유로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4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 5번 만약 갑이 선의정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했었어요. 자, 우리가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이면 보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선의정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는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틀린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이네요. 자, 이제 뭐 들어가냐면 마지막이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입니다. 문제는 정형적입니다. 좀 까다롭게 느껴지시지만 자, 1번 보죠. 갑과 을의 명의수탁 약정에 따라 을이 명의수탁자죠.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매 계약도 했고 등기도 했으니까 계약 명의신탁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모두 고려라는 얘기죠. 자, 목적은 고려하지 않아요. 탈세를 목적이어도 적용되고요. 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가능한 거니까 묵시적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가등기인 경우에도 명의신탁이라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해서 5번이 답이죠. 문제가 좀 싱겁네요. 2번입니다.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을소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그려볼게요. 지금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명의 신탁 계약을 하고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약정을 했죠. 그럼 병이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 회계 결정을 받고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어요. 그래서 지금 을에서 병으로 경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 원래 계약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요. 매도인 을이 선이라면 등기가 유효하거든요. 근데 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인 을의 선의하기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매는 을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이때는 매도인인 채무자 을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병의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의 등기가 유효하려면 매도인이 선이어야 되는 거죠. 다만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악 불문하고 병의 등기는 항상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27회 기출문제인데 또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잊지 마시기 바라고 옳은 것을 찾습니다. 기억, 갑과 병인과의 관계는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맞죠? 갑과 병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을이 알았더라도 병의 등기는 유효하니까 병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는 없고요. 병에게 준 요 매수 자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은 병에 대하여 매수 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디귿해서 몇 번이 답인 거죠? 3번이 답인 거죠. 복잡한 듯 하지만 알면 참 쉽습니다. 그 다음이죠. 갑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멸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 회피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죠.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자,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다시 말하면
부부간 또는 종종재산에 대해서는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내적으로는 갑과 을 사이에는 갑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대외적으로는 을에게 소유권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1번, 을은 갑에 대해 X토지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을과 갑 사이에는 갑의 소유권이니까요. 2번, 갑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어요. 병에 대해서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인데 이 갑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했을 때 이것이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겠죠. 왜요? 갑이 뭐가 되는 거죠? 진정한 소유자니까요. 답이 몇 번인가요? 2번이죠. 맞는 질문이고. 3번, 정의 X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에 대해서 누가 소유자냐면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물권조충권도 누가 해야 되냐면 을이 해야 돼요. 만약에 을이 안 하면 갑이 을을 대유해서는 청구할 수 있지만 갑은 직접 정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이죠. 자,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져요.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을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4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병이 을과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지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병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죠. 유효한 명의신탁이 가장 전형적인 거죠. 4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냥 이론적인 문제인데 1번 이것 때문에 나왔는데 자,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하죠. 따라서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 행하진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했어요. 부부가 됐죠. 그러면 유효가 돼요.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다면 그 명의신탁 약정도 등기도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 X예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질문처럼 아직도 무효다. X고 과거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것도 X가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 양도담보는 명의신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출제가 되겠죠.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입니다. 왜 합니까? 자, 우리가 명의신탁이 무효인 이유는 강행법규 위반이어서 무효인 거예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은 주로 우리가 세금 안 내려고 하거나 자기네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돈 안 갚으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인간 본성의 발언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진 않아요. 따라서 명의신탁이 무효인 것은 강행법규 위반이어서 무효인 것이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므로 3번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 등기가 맞춰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 원인급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종교단체에 대한 명의신탁은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으면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이하로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지니까 5번도 맞죠. 자, 이 4번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5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내 것으로 만들고요. 특히 요 1번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제 가능성이 우리 많습니다.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와도 관련되거든요. 5번. 자, 현재도 문제죠.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소 X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2018년 5월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맞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그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요 계약 명의 신탁이고 좀 애매하긴 한데 경매니까 이거는 매도인의 선락을 불문하고 을명의 등기는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갑은 을의 등기에 대해서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만 갑이 낸 이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겁니다. 따라서 옳은 건데 1번 갑은 을에 대한 X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갑은 을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X 건물의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을은 매도인이 선악불문하고 병에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가졌습니까? 3번 병이 갑과 을의 명시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을이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을로부터 매각 대금을 반환할 때까지 X 건물을 유치권을 할 권리가 있다. X예요. 무슨 유치권은 아무 때나 성립되는 게 아니죠.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 같은 경우 성립하죠. 5번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적에게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X입니다. 자, 왜 X예요? 자, 지금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을 거잖아요. 그러면 갑이 정에게 팔아먹은 것은 을 걸 팔아먹은 거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 계약도 유효하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따라서 5번은 뭐죠? X고 따라서 5번은 뭐죠? X고 옳은 것은 몇죠? 3번이 되고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적중 예상 문제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오전에 뭘 올려드리냐면 일단은 1단계로서 테마 특강을 올려드릴 거예요. 테마 특강은 어떤 거냐면 나올 만한 부분만 골라가지고 조문뿐만 아니라 판례도 사례 문제도 해가지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올 만한 부분만 골라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조져버리자 이런 용도의 강의가 테마 특강이고 민법은 여러분들 공부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나올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는 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테마 특강에 나오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물론 기초가 있으셔야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테마 특강에 대한 강의를 제가 올려드릴 건데, 교재는 제가 무료로 보내드려요.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제 이메일로 댓글에다 신청하면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인원이. 그래서 이메일로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테마 특강 자료하고 백선 특강 자료는 무료 보내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이메일로 보내드리듯이 주시되 내용을 길게 쓰죠.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제목에다가 테마 특강 자료, 백선 특강 자료 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만 써내서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제 이메일 주소는 BDC 0입니다. 5가 아니라 뭐예요? 0이에요. 0917 네이버.com이죠. 이렇게 제 이메일 주시니까 주소예요. BDC 5가 아니라 뭐예요? 0917 bdc0917 네이버.com이니까 이메일로 신청하셔가지고요. 테마 특강도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